어리석은 농부. 송나라 때 어떤 우매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좀 모자라기는 하나 매우 부지런한 사람이라 늘 자기 밭과 논에서 부지런히 일하였지요. 그런데 논에 나가 잡초를 뽑던 어느 날 바로 옆에 붙은 이웃집 논의 벼가 더 크게 자란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니, 우리 논의 벼가 이웃집 벼보다 키가 작잖아. 농부는 이웃집 벼보다 키가 작다는 것에 자존심이 상했지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무슨 수를 쓰든지 저쪽 벼보다 더 크게 키워야 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농부는 일손을 멈추고 골똘히 궁리하다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옳지. 벼를 한번 뽑아 올려보자. 농부는 한 포기를 손으로 움켜잡고 살짝 뽑아 올리고는 옆논의 벼와 키를 비교해 보았는데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뽑아 올리면 저쪽 벼보다 더 클 것 같군. 결국 농부는 하루 종일 자기 논의 벼를 일일이 전부 다 뽑아 올려놓고 지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무렴 있었지. 아, 글쎄, 옆집 벼가 우리 집 벼보다 키가 더 크더라고. 아버지가 평소에도 자주 엉뚱한 일을 벌이셨기에 아들은 조금 걱정이 되어 아버지께 여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 벼를 죄다 뽑아 올려서 더 크게 만들었지. 예? 뭐라고요? 아들은 이 소리를 듣고 기절초풍하여 자리를 박차고 논을 향해 달려갔지요. 아니나 다를까 논에 도착하여 보니 벼가 전부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올해 농사는 다 망했구나. 아들은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말라 죽은 벼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퇴계 선생은 억지로 서둘러서 무엇인가를 빨리 이루려고 하는 행위 때문에 병통이 일어난다고 하셨지요. 이 말은 억지로 행함과 급하게 서두르는 마음에 대한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싹을 뽑아 올려 성장을 돕는다는 의미의 고사성어 알묘조장은 어리석음과 조급함으로 앞뒤 가리지 않고 행동하면 되려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려주어 경계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매미를 노리는 사마귀. 춘추시대 말기 오왕 부차는 월나라 공략에 성공한 후 자만에 빠져 간신 백비의 중상모략을 믿고 상국 오자서를 죽였으며 월나라에서 보내온 민 서시와 향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월의 구천이 와승상담 제기를 노린다는 것을 아는 태자우와 중신들이 간청하여도 막무가내였지요. 부왕의 마음을 돌리지 못해 울적해하던 태자우는 어느 날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때 한 마리 매미가 나무에 매달려 흥겹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맴. 이 세상의 매미 중에 내가 노래를 제일 잘 부를걸? 이렇게 말하고 나니 매미는 기분이 좋아져 한껏 목청을 높여 더 크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때 사마귀가 가까운 거리의 떡갈나무 잎 아래에 숨어 사냥할 순간을 엿보며 매미를 보고 혼잣말을 했지요. 그래, 오늘이 네 제삿날이니 마음껏 부르렴. 하지만 사마귀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요. 한 마리 참새가 사마귀를 발견하고 떡갈나무 잎 아래에서 나오는 순간을 노리며 바로 이 나뭇가지에 앉아
깃털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고놈 참 맛있겠다. 빨리 나와라 빨리. 사냥을 나갔던 태자우가 그 광경을 보고 뭔가를 깨달은 듯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참새를 향해 활시를 당겼습니다. 잔뜩 기대하며 먹잇감을 노리고 있군. 하지만 사냥꾼이 네 뒤에 있다는 건 모르고 있구나. 우는 활시를 당긴 채 정확한 조준을 위해 나무 위에 참새를 보며 걸음을 옮기다가 그만 나무 뿌리에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필 넘어진 곳에 작은 웅덩이가 있어 거기에 빠져버렸습니다. 아이쿠! 우가 웅덩이에 빠지며 내는 소리에 매미는 놀라 노래를 멈추고 나무 구멍으로 몸을 숨겼고 사마귀는 막 몸을 날려 매미를 덮치려다 다급히 몸을 움츠렸으며 새는 기절초풍하여 하늘로 날아올랐지요. 우가 젖은 옷으로 궁궐에 돌아오자 부왕인 부차가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아니, 네 꼬락서니가 이게 뭐냐? 제가 오늘 사냥을 나갔는데 매미는 사마귀가 노리는 걸 모르고 울고 있고 사마귀는 매미를 덮치려는 데만 정신이 팔려 참새가 자신을 노리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우는 고개를 숙여 자기 몸을 쳐다보고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참새를 향해 활 쏘는데 정신이 팔려 웅덩이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옷을 이렇게 적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우를 바라보며 부차는 크게 웃었지요. 눈앞에 이익에만 정신이 팔려 뒤에 닥칠 위험을 깨닫지 못함이었구나. 체면은 구겼으나 평생의 교훈을 얻었으니 잊지 말고 깊이 새기거라.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부왕께서도 살피셔야 합니다. 이를테면 제 나라는 까닭없이 노나라를 쳐서 그 땅을 손에 넣고 기뻐했지만 우리 오나라의 그 배후를 공격받고 대패했듯이 말입니다. 부차는 말을 듣자마자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너는 오자스가 못한 충고를 할 셈이냐? 이제 그런 소리는 신물이 난다. 태자에게는 교훈을 명심하라 했으나 정작 충심에서 우러난 간언을 듣지 않았던 부차는 결국 월나라의 침입을 받아 멸망하고 그 자신은 자결하였습니다. 당랑규서는 사마귀가 매미를 노리고 있다라는 뜻으로 눈앞의 이익에만 정신이 팔려 뒤에 닥칠 위험을 깨닫지 못함을 경계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놈. 춘추 시대 말 공자는 제자들과 함께 여러 나라를 떠돌며 학문을 전하고 정치에 대해 논했습니다. 어느 날 태산 근처를 지나가던 중 무덤 앞에서 구슬프게 통곡하는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너무나도 처절했기에 공자는 제자인 자로에게 사연을 물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자로가 여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기에 여기서 이렇게 슬피 우시는지요? 그러자 여인은 눈물을 닦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몇 해 전 저희 시아버지께서 호랑이에게 목숨을 잃으셨고 몇 달 전에는 제 남편도 같은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 아들마저 호랑이에게 물려 죽고 말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자로는 놀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위험한 곳을 떠나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여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곳에는 가혹한 정치가 없으니까요. 자로가 이 말을 전하자 공자는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구나. 이런 호환이 오히려 가혹한 정치보다 더 낫다 할 정도라니. 모두들 이것을 꼭 기억해 두거라.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니라. 공자의 말,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라는 뜻의 가정맹어호는 오늘날까지도 중요한 정치적 교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꽤 많은 토끼가 판 세 개의 굴. 꽤 많은 토끼는 다가올 위험에 대비해 세 개의 굴을 파놓는다고 합니다. 여기 세 개의 굴을 파 맹산군을 위험에서 지킨 풍원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중국 춘추 전국시대 제나라 제상으로 천하의 이름이 높던 맹산군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여 먹여주고 재워주었는데 그 수가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중 풍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놀면서 툭하면 대우가 부실하다고 툴툴거렸지만 맹상군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첫 번째 일을 맡긴 것이 맹상군의 영지인 설당에 가서 백성들에게 빌려준 원금과 밀린 이자를 받아오는 일이었지요. 떠나기 전 풍원은 맹상군에게 물었습니다. 돈을 받으면 혹시 사올 것이 있습니까? 이 집에 필요한 게 뭔지 판단해서 알아서 사오시게. 알겠습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설당에 도착한 풍어는 우선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에게 밀린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큰 잔치를 열어 맹상군에게 빚이 있는 사람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때 풍원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맹상군께서 당신들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어 자유롭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차용증을 모두 불태워 없애겠습니다. 말을 마친 풍원이 정말 차용증을 모두 소각하자 설당의 백성들은 하나같이 맹상군에게 감사하며 풍원에게 엎드려 절했습니다. 돈을 받아오기는커녕 차용증을 전부 불살라 버리고 돌아온 풍원에게 맹상군이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소? 이 많은 식객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차용증을 전부 불살라버리면 앞으로 어쩌자는 거요? 공께서 이 집에 없는 걸 사오라 하셔서 제가 보니 의리가 없기에 그것을 사온 것입니다. 맹상군은 어이가 없고 화가 났지만 자기가 한 말도 있고 해서 꾹 참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1년 후 맹상군은 새로 즉위한 민왕의 미움을 사서 제상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많던 3,000명의 식객들이 모두 떠나가고 쫄딱 망한 맹상군을 따르는 이는 오직 풍원뿐이었습니다. 맹상군은 풍원의 권유에 따라 고향인 설당으로 돌아갔는데 백성들이 백리 밖까지 마중 나와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이에 맹상군이 감격하며 풍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의리를 사왔다고 했을 때 믿지 못했는데 오늘 내 두 눈으로 그것을 확인하게 되었구려. 고맙소. 지혜로운 토끼는 굴 3개를 파두고 도망갈 길을 마련합니다. 이제 하나의 굴을 팠을 뿐입니다. 말을 마친 풍어는 즉각 위나라로 건너가 위나라 해왕을 만나 말했습니다. 제 나라를 이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해왕이 솔깃하여 물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오? 제 나라의 재상이었던 맹상군이 민왕의 미움을 받아 쫓겨났습니다. 지금 맹상군을 불러오면 위나라는 부국강병을 이루고 제 나라를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해왕은 맹상군을 불러오기 위해 금은보화를 보냈지요. 위나라의 이러한 움직임이 민왕에게 전해지자 화들짝 놀란 민왕은 맹상군에게 사과하며 재상에 다시 복직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두 번째 굴이 완성된 것이지요.
이어 풍어는 맹상군을 설득하여 제나라 종묘를 설 땅에 세우도록 했습니다. 제나라 선대의 종묘가 맹상군의 설 땅에 있는 한 왕이 마음이 변해도 맹상군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었지요. 마침내 이 일이 성사되자 풍원이 말했습니다. 이로써 세 개의 굴이 완성되었습니다. 공은 이제 안심하고 편히 쉬셔도 됩니다. 풍원이 파놓은 세 개의 굴 덕분에 맹상군은 살아생전 더 이상 위험에 처하지 않게 되었지요. 인재를 알아보고 존중해준 맹상군의 인내심과 덕은 풍원의 충성심이 되어 인생의 흐름을 바꾸어 주었으니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교활한 토끼는 위험에 대비해 세 개의 꿀을 파놓는다는 뜻의 교토 삼굴은 어려움에 부닥칠 것을 대비해 미리미리 대책을 마련해 놓으면 어떠한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말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무에서 물고기 구하기. 중국 전국시대 제나라의 선왕은 당대의 현자인 맹자가 제나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호화스런 궁전에 초대하였습니다. 맹자가 제선왕을 만날 때 그의 곁에는 전국시대를 통틀어 익살과 달변으로 유명했던 순우곤이라는 제나라의 노신이자 학자가 있었습니다. 맹자가 인과 예를 바탕으로 한 정치를 펴야 한다고 주장하자 순우곤이 맹자에게 물었습니다. 남녀가 서로 신체 접촉을 피하는 것이 예가 맞겠지요? 맹자가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형수가 물에 빠졌을 때 형수를 손으로 잡아 건져내도 됩니까? 형수가 물에 빠졌는데 건지지 않는 것은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남녀가 신체 접촉을 피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예의고, 물에 빠진 형수를 손으로 건져내는 것은 상황에 따른 도입니다. 그러자 어지러운 천하를 무력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한 순우곤은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천하가 물에 빠졌는데 선생은 왜 건져내지 않습니까? 순우곤의 질문에 맹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형수가 물에 빠지면 손으로 건져내고, 천하가 물에 빠지면 돌을 통해 건져내는 것이지요. 선생께서는 손으로 천하를 건져내십니까? 그 말 잘하기로 둘째가도 서러운 순우곤이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제선왕이 맹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제나라 황공과 진나라 문공의 업적에 대해 잘 아시오? 그들에 관해 묻는 걸 보니 전쟁을 원하시나 봅니다. 신하와 백성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나라 제후들과 원수를 맺게 되는데도 말입니다. 그렇진 않지만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선 어쩔 수 없지 않겠소. 대왕께서 생각하시는 큰 뜻이 무엇입니까? 제선왕이 선뜻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자 맹자가 담담하게 다시 말했습니다. 대왕께서 말씀하시는 큰 뜻이란 중국 천하를 통일하는 것이겠지요. 영토를 확장하여 진나라나 초나라 같은 나라로부터 문안을 받고 사방의 오랑캐를 굴복시키는 그런 천하 통일 말입니다. 맹자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무력으로 그것을 이루려는 것은 마치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 목적과 수단이 맞지 않아 불가능한 일입니다. 게다가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은 실패해도 탈이 없지만 무력으로 천하를 통일하려는 것은 실패할 뿐 아니라 백성을 잃고 나라를 망치는 재난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가능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오. 대화의 주도권을 잡은 맹자는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기를 잡으려면 바다로 가야 하듯이 천하를 통일하고 싶으시면 인과 덕을 바탕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를 펼치십시오. 민심을 얻으면 천하가 대왕의 것이 될 것입니다. 제선왕은 귀가 솔깃하여 다가 앉았습니다. 맹자는 제선왕에게 인의의 바탕을 둔 왕도 정치에 대해 설명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맹자의 왕도 정치 사상은 이후 중국 정치 사상의 한 획을 그었으며 많은 정치적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제선왕과 맹자의 대화에서 유래한 고사성어 연목구어는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얻으려 한다는 뜻으로 목적과 수단이 맞지 않으면 결국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림 속에서 하늘로 날아간 용. 중국 남북조 시대 양나라에 장승료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장승료는 우군 장군과 오흥태수 벼슬을 지낸 무관 출신이지만 모든 사물을 실물과 똑같이 그려낸 화가로 더욱 유명했지요. 어느 날 장승료는 안락사 주지 스님으로부터 절 벽면에 용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스님의 뜻에 따라 벽에 4마리의 용을 그려 넣었습니다. 위엄 있고 생동감 넘치는 용의 그림을 본 사람들은 그 솜씨에 모두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우와, 진짜 용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 그러게 말이야. 금방이라도 하늘로 성전할 것 같구만. 정말 대단해. 그런데 그림이 거의 완성되었지만 용의 눈동자가 그려져 있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은 장승료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눈은 용의 영혼이요. 만일 내가 용의 눈에 눈동자를 그려 넣으면 그 용은 하늘로 날아가 버릴 것이요. 뭐라고요? 그림 속의 용이 어떻게 날아간단 말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두고 어서 용의 눈동자를 그려보시오. 장승료는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자 직접 그려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가 붓으로 점을 찍어 눈동자를 그려 넣는 순간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더니 눈동자를 그려 놓은 용이 벽면을 박차고 나와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깜짝 놀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린 후 벽면을 살펴보니 눈동자를 그려 놓은 용은 사라지고 나머지 3마리 용만 그림에 남아 있었습니다. 화룡 점정은 용을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눈동자를 그려 넣다라는 뜻으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마무리하여 어떤 일을 완벽하게 끝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미소 뒤에 숨겨진 칼. 당나라 6대 황제 현종은 초기에는 나라를 크게 발전시켰지만 나중에는 양귀비에 홀려 교만하고 나태해져 정사를 게을리하게 됩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중국 역사상 최고의 간신이라 불리는 이인보입니다. 뇌물과 아첨으로 재상의 자리까지 오른 그는 오로지 황제의 비위만 맞추면서 충신들의 바른 소리가 황제의 귀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지요. 한 번은 비리를 탄핵하는 어사를 불러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폐하께서는 명군이시오. 그러니 우리 신하들이 무슨 말을 아릴 필요가 있겠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 궁전 앞에 서 있는 말을 보시오. 어사도 저렇게 잠자코 계시란 말입니다. 만일 쓸데없는 짓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소.
그는 또한 조정을 자신의 사람들로 가득 채웠고 바른 말을 하는 충신이나 자신의 권위에 위협적인 신하가 나타나면 가차없이 제거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엄정지라는 대신이 있었는데 자신을 따르지 않자 그를 지방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얼마 후 엄정지의 재능을 아끼던 현종이 이인보에게 말했습니다. 엄정지는 능력 있는 신하요. 그를 다시 불러옵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를 당장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보는 황제에게 대답하고 궁궐을 나와 엄정지의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당신의 형이 장안으로 돌아오고 싶어 한다지. 내게 방법이 있네. 정말입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인보가 은밀하게 말했습니다. 형에게 연락해서 병이 들어 장안에서 치료를 받고 싶다는 상소를 올리도록 하게. 그러면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하겠네. 얼마 후 엄정지는 황제에게 건강이 안 좋아 장안에서 치료를 받고 싶다는 상서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이인보는 그 상서를 황제에게 보여주며 안타까운 듯 말했습니다. 엄정지가 능력 있는 신하이긴 합니다만 건강이 좋지 않다니 조정 일을 맡기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결국 엄정지는 더 이상 조정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재상으로 있으면서 자신을 거스르는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이는 방법이 교묘하여 겉으로는 상대를 축혀 세운 후에 은밀히 모함하여 죽였지요. 사람들은 이인보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인보 그자는 입으로는 꿀과 같은 달콤한 말을 하지만 뱃속에는 항상 칼을 숨기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맞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인보의 처세를 가리켜 한 말 구밀복검은 말로는 친한 듯하지만 속으로는 해칠 생각을 숨기고 있다는 의미로 간신이나 사기꾼 등을 경계하라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겉모습에 속지 말고 진정한 의도와 마음을 뚫어보는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주는 말입니다. 아주 특별하고 끊어지지 않는 인연. 옛날 중국 당나라에 원택이라는 고승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원선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불교에 대한 학식이 뛰어나고 여러모로 뜻이 맞는 막역한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함께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한 마을을 지나던 중 목이 말라 두 사람은 우물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우물가에는 만삭이 된 여인이 물을 깃고 있어 그 여인에게 물을 얻어 마셨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을 때 원택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방금 우리에게 물을 준 여인이 임신한 걸 보았는가? 그럼 배가 산처럼 불러있더구먼. 임신한 지 얼마쯤 되어 보이던가? 글쎄, 9달은 되었겠지? 그 부인은 임신한 지가 3년이 되었고 뱃속의 아기가 바로 나라네. 뭐라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원선은 어이없이 웃었으나 원택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장난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네. 그동안 환생을 피하려고 극구 노력했으나 여기서 못해야 맞닥뜨릴 줄이야. 이 모두가 부처님의 뜻이거나 이 늙은이의 업보인 모양이네. 그러니 이제 피하려 해도 소용없게 되었네. 이원선은 원택이 너무나도 진지한 표정에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지금 하는 말이 모두 다 사실이란 말인가? 그렇네. 나는 사흘 후면 입적하게 될 걸세.
그때 이 마을로 돌아와 저 부인네 집을 찾아가 보게. 만약 아기가 그대를 보고 웃으면 그게 바로 나인 줄 아시게. 그리고 앞으로 13년 후 중추절이 되거든 항주에 있는 천축사로 가보게. 그러면 그날 밤 나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일세. 이혼손으로서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였지만 상대방이 실없는 소리나 짓거리는 사람이 아니므로 마냥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택은 침상 위에 가부좌를 틀고 있었는데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그곳은 절이었으므로 이원선은 그곳 스님들에게 원택이 장례를 맡기고 임신한 부인네를 만났던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마을 사람을 붙잡고 물었더니 한 집을 가리키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저 집이에요. 그 집 안주인이 배가 부른 지가 3년이나 돼서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고 걱정을 했는데 바로 오늘 아침에 사내 일을 낳았지 뭐예요. 참으로 희한한 일이지요. 이원선은 기묘한 두려움마저 느끼며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갓난아이가 그를 보며 방긋방긋 웃는 것이었습니다. 이원선은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의 세월이 흘러 그의 중추절이 되었습니다. 이원선은 어떤 운명적인 마력에 끌려 항주 천축사를 찾아갔습니다. 달이 떠오를 무렵 가까스로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막 절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등 뒤에서 낭랑한 목소리의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소를 타고 있는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그 목동은 이원선을 바라보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삼생의 인연으로 맺어진 영혼이 정든 사람 만나러 멀리서 찾아왔네. 그 목동은 지난번에 어린애가 얼마 못 살고 죽은 뒤 다시 환생한 아이로 세 번의 삶을 통해 이원선을 만난 것이지요. 이 이야기에서 나온 고사성어 삼생유행은 세 번 태어나는 행운이 있다는 뜻으로 아주 특별하고 끊어지지 않은 인연을 비유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